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섹터 오르고 내리는 이유부터 대응 전략까지 챙겨볼 예정입니다. ISL 이지환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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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미 대선이 끝났고 이제 트럼프 2.0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하다, 더 강력한 관세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것 무섭긴 해요. 하지만 또 우리는 주식시장 안에서 오르는 섹터를 잘 공략해 봐야 되고 내리는 섹터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먼저 승자와 패자,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트럼프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통화에서 조선업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오늘 조선주가 상당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에 있어서도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반사수의 기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PG나 LNG 운반선 위주로 수혜도 예상되고 무엇보다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좀 좋게 보면서 선박의 유지나 보수, 정비 이런 쪽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MRO까지도 연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조선주 오늘 잘 갑니다. 이권희 대표님, 네. 조선이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앞으로 뭐 장밋빛 전망 이외에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하나 더 나온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도 호재로 볼 수 있을까요? 이미 좀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 예.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당선자가 예. 그래도 공부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미국 조선업은 거의 망했거든요. 네. 밸류 체인이 아예 무너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미국 조선소 하나를 인수할 정도로 지금 사실은 그 미국 기업들이 그걸 인수해서 운영할 능력도 없고 지금 미국 조선 관련된 기술자들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이제 군용 선박 위주로 이제 발달을 했는데 그조차도 지금 시장이 너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 배가 건조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업그레이드를 못한 배들도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 해군이 그 궁여지책으로 찾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조선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뭐 작년부터 MRO 얘기 나오고 했던 이유가 다 그 배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근데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군함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조선업도 1위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면서 중국의 이제 자국의 배를 만들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한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일본도 조선업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친한 척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자기한테 미국한테 이익이 되는 거면 일단은 다 그냥 오케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조선업이 이제 좋을 거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LNG, LPG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유럽의 독일이 지금 뭐 사실은 러시아의 가스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이걸 수입을 해가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새로운 노선이 생긴 건데 그것도 이미 공급망이 이제 바뀌면서 수혜를 볼 거다.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발주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어 있는 거고요. 사실 오늘 시장 반응을 보면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이제 MRO 사업 관련돼서 더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MRO가 먼저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LNG, LPG는 추가적으로 나오면 좋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RO 쪽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화오션 20%대 급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 해봤으니까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 재건 이야기 해볼게요. 우크라 종전 빨리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미 재건 쪽은 기대감에도 많이 올랐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인지 여기서 딱 옥석이 가려진 걸까요? 기대보다 약한 시세. 어떻게 보면 오늘 일부 종목, 뭐 2종목 정도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료 소멸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단기적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인 건지 딱 이제 종목 추려진 건지 이지환 대표님 시선은 어떠세요? 일단 이제 재료 소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예. 어제 그 미국 증시가 대부분 급등을 이뤘지만 건설주들 큰 폭으로 밀렸죠. 네. 좋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건과 관련 부분에서 보면 이제 기대감이 이제 노출되었다라는 부분과 함께 지금 현재 이제 어제 대선 결과를 놓고 수혜주와 피해주에 대한 전망은 제가 봤을 때 길어도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반이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바탕을 둬서 모멘텀이 살아서 펀더멘탈을 이어지는 종목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도 실제로 우려감대로 되지 않고 기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두 가지가 이제 어제 보면 미국 증시에서 예상했던 부분을 벗어났죠.
하나는 재건주나 경기 확장과 관련된 쪽에서 예를 든다면 어제 미국의 캐터필러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건설주들은 전부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는 크게 나쁠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제 또 많이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지금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제약바이오도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해석이나 혹은 지금 현재 재건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건설주들도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고 그렇다면 건설주에 좋지 않은 영향이 아닌가라고 해서 어제 다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재건을 앞두고 있는데 건설주들이 하락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그렇게 맞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대선과 관련된 부분에서 맞물렸던 모멘텀들이 어떻게 보면 양극단의 이분법적인 해석을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 흐름이 양극단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다음 주로 넘어가면 해소가 될 것 같고 기대감을 가지고 갔던 부분도 너무 크게 주가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고 피해주들도 또 너무 과도하게 안 좋을 거라고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선과 관련된 모멘텀을 적어도 내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을 마무리하는 관점으로 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끝을 향해서 가는 만큼 이번 주까지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선 관련주들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다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방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각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또 부담을 느끼다 보니 이제 K 방산에 대한 수주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방산 대표 4사를 보면 그렇게까지 큰 시세는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쪽이 확실히 뭐 트럼프 이런 뭔가 뉴스 나왔을 때는 더 탄력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인지 이건희 대표님 빅4보다는 트럼프 이슈를 보고 대응한다면 중소형주에서 답을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16% 올라오고 있는데 이건 이제 우주항공 우주항공 때문이죠. 관련돼서 네.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일론 머스크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엄청난 돈을 쓰면서 트럼프를 네. 지원했는데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제 지금 그 우주항공 산업을 이제 스페이스 X 중심으로 가겠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붙은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우주항공 테마에 걸쳐 있는 것 중에 방산주들이 일부 껴있죠. 뭐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강하지만 오히려 지금 MSCI 지수 편입이 된 현대로템은 오히려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방산주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종료 수순에 들어갈 텐데 그럼 유럽에서의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 이런 것들도 좀 판단해 보실 필요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방위비 분담 이제 뭐 나토가 가지고 또 방위비 분담 또 더 올려달라고 하겠죠. 네. 철수하겠다고 이제 뭐 협박하면서 할 텐데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장기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여전히 근데 지금 저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까지 주가에 많이 반영을 시켰다. 호재라는 호재는 다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당분간 전 방산주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테니까 일부 좀 차익 실현하셔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이 대표 방산주의 주가에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수적으로 그리고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자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원전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지금 뭐 정부에서는 체코 원전 관련해서도 수주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본계약 이상 없이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고 일단 트럼프 관련해서 SMR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한편 미국 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건 예전부터 계속 발목 잡던 이슈라서요. 오늘 원전주들이 시세가 나긴 하는데 대표주가 막 엄청 잘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환 대표님, 두 쪽 중에서 어느 쪽에 더 투자의 무게 중심을 둬야 될까요?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SMR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죠. 예.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등장할 미국과의 마찰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전에도 지금 채권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우리에게 클레임을 걸었던 부분처럼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끝날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의 원천 기술을 일단 웨스팅하우스는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전의 입찰에 대한 정책이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본인들이 뭐 생산 설비나 혹은 건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그 기반 시설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한국을 어떻게 보면 우회 지원을 하고 한국이 수주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원전 기술에 대한 뭐 특허료나 기술료를 받아가는 정책을 취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직접 입찰에 뛰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주를 하면 예를 들어 수주 금액에서 한 70%를 우리가 가져가고 30%를 예를 들어서 기술 이전료로 미국에 준다면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하청업체로 들어가는 거죠. 실제 건설은 우리 업체들이 할 수 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적어도 30%의 기술 이전료가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한 공정에 대한 뭐 50% 이상의 셰어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제 하청업체에서 주듯이 이제 셰어를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 셰어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한 뚜렷한 어떤 정책적이나 정부에 대한 혹은 기술에 대한 해법은 지금까지 사실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게 합의하고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주겠다라는 입장이지 이게 이제 완전히 해소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아마도 이제 트럼프 정부로 넘어가면 노골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준비가 이제는 좀 충분히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 주가에 다소 반영이 되지 않았던 이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의 마찰은 우리가 이제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먼저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한 섹터에 대해서 뜯어봤고요. 이번에는 트럼프에게 올인한 머스크가 미 대선의 뭐 최대 수혜자다 얘기가 있었죠. 이제 진짜 일론 머스크 뜻대로 뭐 자율주행부터 로봇이나 뭐 테슬라가 하는 사업들, 스페이스X가 하는 사업들 더욱더 힘을 받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뭐 땡큐 머스크라서 우주항공이 너무 강합니다. 위성이나 통신 장비 쪽도 상당한 시세를 내고 있고요. HVM 거의 상한가 근접, AP 위성, 컨택 등등의 종목도 오름세인데 그동안은 우주항공 쪽 나중에 이제 우주 가고 뭐 하고 설치한다 해도 그림이 그렇게 잘 안 그려졌었는데 이번에 정말 좀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걸까요? 이건희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모멘텀은 된 거죠. 우리나라도 뭐 우주항공청 설치한다고 얘기하면서 작년부터 한번 어그로를 끌어서 네. 지금 물론 이제 설치를 했지만 이게 뭐 확실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없고요. 프로젝트 어차피 그냥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네. 최근 또 이제 신규 상장주 중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HVM인데 HVM이 좀 탄력을 이제 이게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수급이 깔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뭐 세트랙 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움직임이 좀 지저분하죠. 위아래로 많이 흔들면서 음봉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근데 이것도 테마성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테슬라 머스크가 SpaceX가 잘 된다. 그럼 SpaceX가 잘 되는데 우리나라 위성 기업들 뭐 우주항공 기업들 껴주는 건 아니죠. 부품은 그래도 납품하고 이런 건 없나요? 그 일부 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일부 종목들은 납품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닥 그렇게 수혜가 네. 저는 뭐 되는 종목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우리나라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이제 그 산업들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거 좀 단기에 급등하면 좀 어느 정도 이익 실현 좀 하시는 게 맞고요. 이게 중장기로 좋아지려면 사실 우리나라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국내에서 우주항공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작년에 연구 지원비 R&D 예산 삭감하는 바람에 네. 많은 인력들이 유출이 있어서 네. 지금 또 올해 뭐 다시 복원했지만 복원한다고 해서 또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분들 다 외국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저는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뉴스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인 테마성 움직임이다. 우리 기업들이 받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올라가려면 자체적인 뭔가 모멘텀, 성장 동력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로봇은 뭐가 좀 다를까요? 오늘 로봇주도 하이즈나 레멘 같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신규 상장주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튀고 있는 상황, SBB테크, 퓨런티어 등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지원 대표님, AI 랠리가 최근에 좀 있었잖아요. 거기에 머스크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로봇도 본격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도 꽤 나오고 있고, 네. 이제 모멘텀은 당연히 이제 형성되겠죠, 단기간에.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모멘텀으로 가는 쪽과 실적으로 가는 쪽이 이제 극명히 좀 많이 나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휴먼 로봇이나 AI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실적과 연결되지 않는 모멘텀으로 어느 정도 가는 거고, 반면에 이제, 사업용
로봇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실적으로 기반으로 가는 종목들. 원래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흐름이 조금씩 AI가 접목되면서 사실은 이제 전부 다 모멘텀을 가는 쪽으로 살짝 그 증시에서 반영되는 정도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오늘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저도 좀 전에 그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멘텀이 그렇게 오래 갈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선과 관련 부분에서 나왔던 모멘텀은 빠르면 내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반이면 어느 정도 모멘텀이 꺾일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전에 이제 대선에 나왔던 기간도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실적 기반으로 가는 종목들은 물론 이제 펀더멘탈 가지고 가겠지만 사실 로봇이 그렇게 펀더멘탈 기반으로 주가를 반영하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모멘텀이 들어왔을 때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또 모멘텀이 약해질 때 어느 정도 좀 관망하시는 정책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머스크 효과에 따른 최대 수혜주는 역시 테슬라와 스페이스X 자체를 봐야 하는 것인지 우리 기업들 안에서는 이 이슈로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특히나 로봇주는 자체적인 실적이 좋은 쪽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자율주행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워낙에 테슬라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 나올 때마다 한 번 시세 나면 꽤나 지속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늘도 넥스트칩이나 뭐 라이콤 같은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다시 달리긴 하네요. 이건희 대표님,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지금 넥스트 칩이랑 프론티어가 좋다라는 거는 결국엔 지금 미국의 이제 FSD가 이제 그 테슬라의 이제 주요 그 자율주행 기능이 네. 라이다 기반이 아니라 카메라 기반이죠. FSD 네네. 자체가. 그 카메라 기반에서 지금 인공지능 학습까지 더해서 이거를 더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려면 일론 머스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더 걸리는데 예.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네. 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다시 한번 뭐 이슈는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단기적 이슈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기술의 진척은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넥스트 칩과 그 피런티어 강한 이유는 관련된 여기도 영상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런티어는 어차피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데고 그다음에 지금 넥스트 칩 같은 경우도 차량용 카메라 영상 처리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라이다 기반의 자율주행이 이제 어떻게 보면 표준이 안 되고 FSD가 표준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이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고 일부 뭐 피런티어는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이게 그동안 뭐 납품을 계속 했는데 주가가 못 갔는데 지금 뭐 이거 다시 이거 한다고 해서 이렇게 또 갑자기 확 올라가기는 어렵죠. 그만큼 매출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확대가 돼서 진짜로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FSD 관련된 쪽으로 돌아선다든지 뭐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을 다시 한번 또 경쟁이 강화되면서 자체만의 자기 자율주행 기술을 또 한번 또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하면 이 경쟁 강화에 따른 뭐 다른 기업의 반사 수익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선 테마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일론 머스크가 옆에 있어서 돈 많이 지원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그거에 네. 따른 반사 이익을 이제 우리나라도 수혜주가 워낙 없으니까 네, 네. 찾은 겁니다, 그냥. 그냥 예. 단기적인 테마로 봐야겠네요. 예, 그게 더 네. 맞다고 보죠. 이제 뭐 하루 사이에 피런티어라든지 넥스트 칩이 바뀌진 않았을 거고, 네, 네. 예, 그 기대감이니까. 네. 이 넥스트 칩은 어차피 회사는 좋은 회사고요. 앞으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단기 고점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 칩 정도 말씀해 주셨지만 단기 고점은 또 유의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이제 울고 있는 섹터입니다. IRA 법안 폐기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면서 2차 전지부터 자동차까지 긴장 상태인데 이미 주가에는 다 반영돼서 오늘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당장에 폐기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완전 폐기는 어려울 거다. 뭐 차라리 풍력이나 태양광 같이 중국이 정말로 우세한 쪽은 바로 폐기 가능하더라도 2차 전지나 이쪽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워낙에 무서운 거잖아요. 오늘 2차 전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지환 대표님, 계속 빠지네요, 2차 전지. 일단은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 네. 이런 수순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감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게 지금 당장의 어떤 펀더멘털한 변화가 아니고 재선이라는 모멘텀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견딜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좀 전에 뭐 많은 의견들이 나와 있지만 저도 IRA 법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바로 폐지할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IRA 법안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중국을 그냥 단순히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안이죠. 그러니까 이 IRA 법안 자체는 그냥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당연히 공장을 건설해야 되고 미국의 리쇼링 정책에 완전히 부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원자재 부품까지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게 가장 잘 대변하는 쪽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국 이제 트럼프가 민주당과의 어떤 공약을 차별하는 점에서 가장 선두에 내세웠지만 과연 이제 이게 진짜 폐지할 경우에 실익이 있냐라는 부분을 분명히 따져볼 거고 특히 지금 IRA 법안과 관련해서 2차 전지 주로 공장이 건설 많이 됐던 곳이 대부분은 공화당 텃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공장이 예를 들어서 가동되지 않는 데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을 좀 더 엄격히 하거나 금액을 깎거나 혹은 좀 더 많은 요구 조건을 내세우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은 되고 있지만 주가에는 상당히 많이 반영이 좀 되어 있어 보이고 IR 법안 자체가 폐지해서 극단적으로 가는 뭐 예를 들어 전기차 사업이 아예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이 지금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 반도체 치법도 똑같은 법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IR 법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너무 폐지라는 극단적인 정책을 보기보다는 어떻게 실익을 우리도 확보할 수 있냐 쪽으로 오히려 더 접근하는 방식에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아예 법안을 가지고 미국에 건설하고 있는 공장에 대해서 뭔가 궤도 수정은 일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주가 급락하는 건 좀 과도한 우려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당분간 그 보조금 축소와 관련해서 이걸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또 대처할지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뭐 보조금 축소하게 된다면 지금 뭐 그거 믿고 현대차도 조지아주에 공장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잖아요. 이 현대차의 주가는 좀 그렇다 쳐도 일단은 당장의 대응도 궁금합니다. 뭐 기아도 그렇고 나머지 부품 쪽도 그렇고요. 오늘 그래도 현대차는 1.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네요. 이건희 대표님 우려하다가 일단은 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상승 반전한 건지 또 기아는 빠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지금 뭐 자동차는 뭐 조정을 계속 받았었죠. 네. 기아는 올해 6월 이후로 뭐 상승다운 상승을 한 적이 없고요. 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9월부터 계속 지금 내리막길인데 6월 달부터 계속 빠졌죠. 똑같이 흐름은 비슷한데 바닥권에 오지 않았나. 당분간 이제 현대차는 모멘텀이라고 해봐야 실적일 텐데 사실은 그러면 이제 20만 원 초반에서 한 25만 원 사이에 정도 박스권은 당분간 만들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팔 만한 메리트는 없다. 실익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 거냐, 그다음에 관세를 얼마를 붙일 거냐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이긴 한데 트럼프가 이제 보편 관세를 20% 하겠다. 그럼 최소 10%는 무조건 붙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던져놓은 말이고 이게 실제로 이제 그럼 협상을 어떻게 들어갈 거냐? 각 국가마다 다시 또 이제 FTA 관련된 협상도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일단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협상하는 스타일이 이제 트럼프 스타일이니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그리고 또 현지 공장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보조금 이런 거 전기차 관련된 걸 떠나서 하이브리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되게 다양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다양화 전략으로 결국엔 지금 ASP를 높이는 방식으로 좀 가고 있는 중이어서 저는 현대차 지금 자리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주가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아직은 좀 없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저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한 25만 원대 가면 또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자리 현대차 저가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만 25만 원대 정도에서는 한 번 더 고민 필요하다. 추가적인 상승 동력 나올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섹터로 넘어가서 가장 궁금했던 거 오늘 제약 바이오주가 너무 급락이 많이 나와서 미 대선의 공통수 해주 누가 되든 상관없다였는데 왜 이렇게 빠지나 이거 배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두 자릿수 급락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엄청나게 밀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오를 줄 알았는데 내려갔다라는 것도 좀 우리 생각하고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금리가 올라서 그런 것인지
이지환 대표님, 오늘 제약바이오가 내리는 이유가 금리 때문인가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대선 모멘텀에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 소외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네. 우리가 어제 그 대선 이후에 봤던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의외의 섹터가 제약바이오와 미국은 건설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건을 앞두고 건설주가 이렇게 하락하는 게 맞냐라는 아마 이제 생각이 드셨을 건데,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좀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래도 좀 덜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제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분법적 시각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장했던 법인세를 감세한다, 여기에 관세를 올린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고 재정 정책이 확대되는데 여기에 지금 법인세는 떨어지고, 그러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고,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거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가운데서 금리 인하 속도는 당연히 이제 주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의 대표 수혜주,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의 대표 수혜주가 제약바이오랑 은행, 금융주를 잡거든요. 네. 근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어제 제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이제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만 인플레이션 관련된 금리 인하가 좀 더딜 거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타깃이 좀 된 것 같고, 이제 바이오 보안과 같은 경우가 민주당 정권 시절에 통과가 되었지만 사실 이제 이게 실행되는 거는 내년 12월 하반기, 아직 1년 이상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그 주가가 좀 흐름이 나왔는데,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 제가 볼 때 제약바이오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제약바이오가 한번 그 주도 사이클에 들어오면 뭐 그 주기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들어오는데, 보통 들어오면 한 1, 2년 이상은 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런 논리가 좀 과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금리 이 대선 모멘텀이 끝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정상적인 시장의 모멘텀으로 들어가면 네. 뭐 AI나 금리 인하, 그리고 여기에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모멘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적 기반으로 가는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중추적인 그 섹터로 하나 자리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이번 대선과 관련된 이슈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나왔던 부분은 다음 주 넘어가면 많이 희석되고, 오히려 제약바이오는 좀 많이 떨어지면 모멘텀으로 올랐던 종목을 제외하면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그래서 만약에 조정 시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본다면 또 어디서 담아야 될지 고민은 됩니다. 워낙에 뭐 금투세나 생물보안법 같은 다른 좋은 이야기들도 많았으니까요. 이건희 대표님, CDMO도 있고 비만, 바이오시밀러, 신약 뭐가 많거든요. 조정 나왔을 때 어느 테마 제약바이오 안에서 볼까요? 뭐 다들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생물보안법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죠. 아, 네. 예, 그냥 뭐 뻔한 거고 뭐 이미 다 나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니까. 거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 편한데 재미가 없죠. 지금 사면 뭐 이거 여기서 얼마나 갈지. 네. 예, 움직임도 100만 원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뭐 지금 오히려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 이슈도 있고, 근데 비만 치료제 이슈는 다시 한번 내년에 이제 아마 마운저로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올 때 또 네.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한미약품이 최근에 좋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이슈 때문에 여전히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한미약품도 오늘 약세를 띠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바이오텍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그다음에 연말 연초까지의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고, 그 회사들 중에서도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갔던 회사지만 여전히 또 하나의 축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인 알테오젠이 끌고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오늘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또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이제 ADC라든지 SC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고요.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중심으로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은 이제 분위기가 바뀐 거죠. 옛날에 단순 기술 수출이었다면 이제는 기술 수출 이후에까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로열티 수익까지 기대가 되는 쪽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그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 제 탑픽은 그래서 이제 결국엔 알테오젠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바이오텍 기술 수출 쪽으로 좀 집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알테오젠까지 함께 짚어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환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1,397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1,4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도 확인됐습니다.
금리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이건 좀 무서운 건데 거기다 환율 올라가면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연결해서 걱정하게 되고요. 이건 이지환 대표님 일시적인 변동성이었을까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강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단기간 이제 강달러가 좀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은 마련이 되었죠.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물론 당연히 그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고 달러 이제 인덱스를 보면 사실 상대적인 기축통화들 예를 들면 유로 하나, 파운드 하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도 자민당이 참패를 하면서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늦춰질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오면서 엔화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상대 통화가 약세가 달러를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왔지만 절대 금리 자체가 여전히 미국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 초입에 들어갔을 때도 달러가 약세 104와 106 달러 인덱스로 보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100 초반대까지 밀려났는데 추가로 많이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드렸죠. 이제 그거는 상대 통화에 대한 부분이고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단기적으로 이런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기조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금리가 동결해서 인하로 넘어오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중간중간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아주 강세로 계속 갈 수 있는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금리 인하 속에서 달러가 상당히 약세로 갈 거라는 기대감을 이제 많이 호퇴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제가 봤을 때 더 지금은 외국인 수급에서 취약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 구조를 보면 다른 상대적인 국가보다도 좀 더 강할 수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달러가 굉장히 강세로 가서 만약에 이제 한 방향으로 좀 극한의 상황까지 가면 외국인들은 보통 그 초입 구간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내다 파는 걸 맞고 채권을 내다 파는 걸 맞지만 달러가 아주 강세로 갔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강세가 된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들어온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은 환율 자체가 아주 이전처럼 민감도가 높게 경제에서 반영되는 투과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우려하는 것만큼 크게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부각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환율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볼게요. ISL 이지환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